예, 갈등 조정 심리와 사회복지 실천 4주차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등의 조정의 과정은 감정을 배제하고 해야 된다. 객관적인 절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연 그런지 과연 감정을 배제하고 이래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에서 감정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에 관한 논의가 지금까지 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조정에서 객관성의 강조와 감정의 금기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가 좀 여기가 있는데, 그래서 객관성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갈등 고조 방지를 위해서 그렇다. 갈등 당사자 일방이 격한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비난으로 맞서게 되고 종국에서는 조정이 중단될 수도 있고, 만약 조정인이 감정을 당사자의 상호 이해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지 못하면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상황 역시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좀 억제하는 측면이 좀 있죠. 또 합리적 선택 모델이 강조가 되면서 합리적 선택 모델에서는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한 인간의 유일한 동기라 보고 동기에 기초한 다양한 감정은 배제하는, 이익이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감정을 배제하려고 했었고, 또 재판의 객관성이 또 영향을 줬기도 했다. 조정은 재판관은 독립적으로 발전했지만 재판에서 판사와 변호인이 준수해야 할 객관성 원칙은 조직인에게도 간주되고, 재판에서 감정은 사건의 사실성과 당사자의 청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처리와 검증의 객관화를 해치는 부정적 요소로 간주되면서, 그러나 기업 갈등, 환경 갈등, 공공 갈등은 감정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갈등 조정에 있어서의 감정, 과연 가족과 갈등 가장 가까운 조정에서는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죠. 근데 이제 당사자 수가 많고 또 서로 소원한 관계 조정에서는 감정을 전혀 다루지 않거나 또 다룬다 해도 장애 요소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공정책 조정이라든지 환경 조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친밀한 관계 갈등 같은 데에서도 실은 어떤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갈등이 감정으로 인해서 관계 갈등으로 진전되는 것이 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조그만 사실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감정이 덧붙여가지고 굉장히 커지는 일이 됐다는 거죠. 정책 갈등 또는 환경 갈등에서도 실은 객관적인 어떤 것 때문에 된다고 했지만 실은 감정적 평가가 굉장히 그것을 어떤 불에 기름을 붓듯이 좀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조정 연구에서 보니까요, 많은 조정 모델에서 감정을 배제했듯이 조정 연구에서도 감정은 연구되지 않는, 지금까지 되지 않았는데 널리 인정되고 있는 1970년에서 80년대 조정 연구를 한데 모은 크레셸과 프리트의 저서에서도 색인의 감정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감정은 고작 어떤 적대감 요 정도뿐만 감정을 다루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조정인이 적대감을 간과하고 그 해결을 위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실패하는 것은 명약관하다. 그럼에도 1960년대의 감정은 조정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정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간의 감정을 원활하게 잘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측면이 되겠죠. 환경 갈등 같은 데에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갈등에서는 감정이 행위와 판단의 중요한 동기로, 즉 감정적인 부분이 환경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격분과 죄책감이 주로 이제 갈등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측면인데, 환경 갈등 연구에서 보니까 감정 관련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다양한 종류의 감정이 갈등을 통해 표출된다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격분과 죄책감의 중요성이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굉장히 우리 갈등, 격분과 죄책감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당사자의 행위와 태도에 밀접 관련이 있는 책임 기인과 도덕성에 관련된 감정 지표
때문인데요. 책임균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원인을 돌리는 걸 말하는 거. 이게 행동의 어떤 그 원인, 이것을 책임균이라고 하는데, 무분별한 환경 파괴에 대한 격분 또는 환경 보호 정책에 따른 위험에 대한 분노처럼 책임과 관련된 감정은 환경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뿐 아니라 환경 파괴적 의사결정에서도 중요한 동기가 된다. 그러니까 실은 어떤 면에서는 환경 파괴, 그러니까 환경 보호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화남, 분노 때문에 하지만, 이 산을 부셔서 아파트를 만들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데, 그 일자리를 내가 일자리 때문에 나 일자리가 어떤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 상실감을 느껴서 또 그 감정 때문에 어떤 환경 파괴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속에는 굉장히 깊이 있는 감정적인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조정에서 감정이 배제가 가능할까? 한번 구분을 해보면, 갈등과 조정 절차를 객관화한다는 명목하에 그러한 감정을 배제하는 것은 비생산적일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감정은 억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아봐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쭉 있는 것이지. 그래서 감정을 표현을 억제한다고 해서 감정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관점이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감정적 고통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정 처리 없이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감정을 처리하지 않아주면 조정인에 대한 신뢰가 실추가 되거든요. 내가 푸르푸르 막 화가 나 있는데 막 그것을 억제하라고 자꾸 한다든지 그러면은 조정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 자신의 감정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당사자는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조정인과 조정 절차에 대해서 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중요한 지식의 근원을, 감정을 빼버리면 중요한 지식 근원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된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타인과 외부 자극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지표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정에서 당사자의 감정을 규명하는 것은 본질로 가는 왕도다. 그러니까 감정이 현재 어떤 감정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조정인은 감정의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해석을 이해함으로써 감정을 명료하게 하고 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 감정은 실제에 대한 심리적 관점이자 평가이며 행위의 동기와 심리적 고통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감정에 대한 평가하지 않으면 당사자 쌍방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교환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성경 지표로도, 근데 제가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감정의 조합이 두려움과 기쁨을 조합하면 필사적이게 된다네요. 두려움과 슬픔이 만나면 처절함, 두려움과 놀람이 같이 하면 겁먹음,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으면 희미한 희망, 기쁨과 놀람이 있으면 경외. 그러니까 실은 동기도 여러 층이 있는 것처럼 감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여러 감정이 같이 섞여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 감정은 굉장히 어떤 조정을 위한 성공 지표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 분노, 격분, 공격성은 갈등 발생의 지표시이고 조정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부드럽고 긍정적 감정으로 대처하는 것은 조정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실질적인 판단이 기준이 된다. 갈등에는 감정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개념인데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 과거사를 우리가 조정은 우리는 이제 과거보다는 미래로 간다. 미래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과거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미래로만 갈 수 있을까? 이거 이제 독일의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희생자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 추모비 앞에 무릎 꿇는 사과의 장면인데, 독일 같은 경우가 역사적인 어떤 청산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이 책을 쓴 사람도 독일에서 독일에서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독일의 조정이 굉장히 발전한 이유가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좀 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걸 배제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라 하는 말은 조정에 관한 또 다른 신화에 불과하다 이게. 그 이유는 경제적 행동 모델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과거는 비효율적이며 피해를 속출할 뿐이다. 과거 이익을 마음에 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 행동은 바꿀 수 없고 과거의 비효율적인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도 여러 가지 해결 중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해결 중심적인 어떤 문제 해결적인 조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냥 현재 과업을 해결하는 쪽으로만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과연 조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조정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과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어떤 함의성이 있다. 자기 이익 추구의 기회는 현재의 결정 가능성, 미래의 또 가능성은 즉 미래에 있다. 과거를 청산할 수 없다. 단지 이익을 위한 합리적 결정을 통해 과거와 단절을 시도할 수 있다고 이익 추구 모델에서 이야기하는데 과거 처리는 단지 과거 실수를 인식하고 그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는 것으로 유용하다. 하지만 과거 처리는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보면 과거에 대한 경제적 설명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갈등은 상대방의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이제 보통 갈등 상대방이 어떤 것을 잘못했다 했기 때문에 그 적대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갈등 유발하거든요. 이미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상대방이 먼저 규범을 위반했다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립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버스는 사회계약 이론가들이 국가론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시민의 경제적 자기 이익을 위한 합의된 사회 규범이라도 이방 행위에 대한 제재가 취해질 때만 준수가 된다. 과거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처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청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지향적이라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규범을 위반했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로 이렇게 이제 그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과거에 불공정한 취급을 받았다는 느낌, 예를 들어서 뭐 불이익을 당했다, 이용당했다, 침해당했다, 굴욕당했다 이것이 느끼는 당사자 일방은 그로 인해 피해 보상과 공정성을 요구한다. 상대방이 장래에 자신의 권리와 요구를 인정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갖는 거죠. 이러한 신뢰는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규범을 위반할 경우 적절한 제재를 원하고 그러한 안전의 욕구와 함께 상호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상해 사회 규범을 수용하고 준수할 것을 바란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명하게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분명히 조정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 청산은 상대방의 규반 위반에 대한 제재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진정한 과거의 청산은 위반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고백, 내가 그걸 잘못했다. 또 상대방의 진정한 용서의 요청, 용서해 주라. 장래 규범 준수에 대한 상대방이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상대방의 토의를 통한 규범 위의 다양성 인식과 자신이 내세우는 규범의 타당성에 대한 성찰 등이 이 속에서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감정이 또다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평가와 행위를 야기하는 죄책감, 격분, 모욕, 두려움, 수치심, 시기, 질투, 혐오 등의 감정에서는 비용, 효용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규범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데 갈등에서 이들 감정은 합리적인 계산과 무관한 행동을 야기하고 격분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징벌로 혐오는 보복으로 수치심은 체면 지키기로 이어지고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비용이나 손실을 따지지 않고 행해지게 되는 과거에 생긴 감정이 처리되지 않고 지속되면 미래에는 당연히 좋을 수 없는 거죠. 예.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잘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상대방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실은 갈등은 그 관계의 문제로 봐야 된다. 보통 사람들이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지금 뭐 좀 사소한 것도 지나가는데 관계가 조금 틀어지고 감정적으로 허지면 그것이 터지는 거거든요.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생각 속에는 기대와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기대와 요구가 성취되지 않으면 갈등이 우리가 뭐 어떤
총장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회사 남편이라든지 그 기대가 있는데 그대가 성취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이를테면 협정 또는 계약 준수, 연대, 충성, 자율성 보장, 교환, 공정성 및 균형 등에 관련해서 현재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면 장래 상대방에 대한 기대는 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규범적 기대를 위반하는 행동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상대방이 규범적 기대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또 다른 기대를 낳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공정성, 충성, 연대는 상호작용과 교환을 위한 주요 기준이고 이들 기준을 위반하면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기준 위반의 문제는 미래관계를 위한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조금 해결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조정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지향하는 한에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라 원칙은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과거 규명이 또 다른 갈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 평화로운 미래의 관계에 대한 그 신뢰 형성의 전제 조건으로서 최소한의 협약이 필요하고 예를 들자면 쌍방이 서로 과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이상에 이제 우리가 이제 3교시까지 우리가 조정의 기본 원칙에서 일상적으로 조정에서 생각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에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또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알아봤거든요. 당사자 어느 쪽에도 편견을 들지 않는 이 중립선과 그런 간의 소극적인 측면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중립적이지만 재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조정 과정에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야 된다. 조정위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잘 다루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입장 안에서 인간의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자기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동기를 고려해야 된다. 조정에서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만 실은 과거를 잘 청산하며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그 같이 좀 나눴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갈등조정 심리학 사회복지 실전 4주차 3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